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9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한성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런 강의를 처음 찍게 돼서 좀 긴장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준비한 강의는 2차 상표법 공부방법론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PPT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첨부해 드린 파일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해 드릴 것은 먼저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변리사 시험 상표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공부 방법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능력들을 기르려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말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 그때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로 답안 작성에,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써야 할 내용들이 뭔지를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스킬들을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코드, 2차 상표법 답안 작성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써 있는 거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뭘까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서 다음 시험을 넘어가는 그 사이 기간에 타 학원에서 강사님들의 교재를 집필하는 작업을 할 때 논문을 요약하는 작업을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허법 관련해서 50편 이상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이게 교수님들이 하시는 작업이 제가 지금 하는 거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교수님들이 써놓으신 논문은 어떤 현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외국의 어떤 제도를 참조해 봤을 때 이런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 느끼는 게, 한 교수님이 해석해 놓으신 내용을 다른 교수님이 보고서 해석을 했을 때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랑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수님의 견해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게 다른 교수님한테는 다르게 접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작업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원하는 능력은 저희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내가지고 학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립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리사로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면, 물어본 답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리사로서 일을 할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장황하고 추상적으로 답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면서도,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물어봤을 때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풍부한 이해가 돋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수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딱 물어봤을 때 연구를 해서 다양한 답을 내는 게 아니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물어본 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좁게 물어봤을 때는 깊고 풍부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능력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능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표법 전반전 이해랑 그리고 상표법 절차 파트 이해,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지금 이제 상표법 전반전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의 절차적 이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표법을 근간을 이루는 핵심 법리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표의 사용이라던가 등록 요건, 각각 요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던가
이런 그 조문이 갖는 요건과 그를 해설한 판례의 법리에 대해선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출원 절차라든지 아니면 심판 소송 절차라든지 상표법이 갖는 절차적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적인 그 부분 때문에 갖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느낀 것은 이 부분은 그냥 요약서를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정 이상은 올라가지만 계속 다른 절차랑 헷갈립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해야 되는 특허법, 민소법, 상표법 이런 모든 그 법들이 절차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차 간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과 충돌되지 않게 상표법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법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상표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때 1차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체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시험에 그 강의가 되어 있는 그 기본 강의와 그리고 기본서를 요약서를 다독하면서 자연스레 이해되는 부분을 체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시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게 잘 까먹지 않게 되는 체화되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 법리에 대해서는 꼭 요약서를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지인도 먼저 합격했던 지인도 그 처음에는 이제 기본서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판례집이랑 GS 문제만 계속 풀면서 포섭하는 연습만 계속 했었거든요. 논점 추출, 포섭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표법의 기본 법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1차 시험 때 어느 정도는 하셨을 거다.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표법 2차 기본서로 꼭 그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 놓으시면서 다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쌓아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충분히 쌓아 두시게 되면은 잘 이렇게 까먹지 않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판례집과 그 GS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리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2차 기본서를 읽고 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지만 오히려 1차 시험 볼 때마다 기간이라던가 요건에 대해서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 요건, 절차, 효과로 나눠서 특유 제도는 이해하고 암기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저희는 그 2차 시험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다는 건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통과하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이시라면 절차를 너무 빠삭하게 전부 다 외우려는 욕심을 버리시고 차라리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한 거를 법전을 빨리 펴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다지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상표법에 대한 이해와 절차 파트 이해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판례 법리 현출 능력과 사안 포섭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차 상표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죠. 1차 때는 눈에 발라서 어색한 것만 딱 골라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판례를 현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이게 있어요. 교수님들은 판례를 정확히 외우셨을까요? 자, 교수님들은 물론 판례를 정확히 이해는 하셨겠지만 딱 술술 말해보라고 하면은 문구 자체가 정확히 나오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판례를 현출하는데 지향점은 문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를 현출할 때 지향점은 뭐냐면 판례 안에 들어있는 논리와 그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판례를 현출해서 논리와 키워드를 써내야 되는데 그 논리와 키워드를 써놓을 때
이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물론 키워드는 조금 구체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논리와 키워드를 현출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데, 그때 키워드 암기법이랑 두문자 암기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판례를 결국에 답안지에 써야 될 텐데 그걸 써야 되는 지향점은 논리입니다. 문구가 살짝은 깨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문구를 정확히 외운다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빨리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논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 논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중심으로 이걸 다져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판례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데 모든 판례를 100점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조사나 띄어쓰기까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를 80점을 외우고 어떤 판례를 80점을 외우고 어떤 판례를 80점 외워야 100점 100점 외웠을 때는 어떤 판례가 0점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모르는 판례가 생겨요. 하지만 80점씩 많이 해두게 되면은 제가 모르는 판례는 없겠죠. 그래 놓고 많이 돌리면서 이거를 90으로 바꾸고 90으로 바꾸고 90으로 바꾸면서 결국에 합격 커트를 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좋습니다. 자, 이게 판례 현출 능력이고요.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게 인보다는 아웃을 중시하는 스킬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꼭 변리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과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희는 책상에 앉아서 머릿속에 넣는 인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아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넣는 행위만 계속 하고 있지만 뱉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결국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있는 걸 꺼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도 나름 공부 방법을 연구하면서 했던 건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100% 외워서 뱉어본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외웠으면은 뱉어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례가 있을 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생각해 보면, 뭐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오해 운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모든 문구를 정확히 외우지 않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어느 정도 문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 뱉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시면은 80점짜리 판례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판례 법리 현출 능력에 또 뭐 써놨냐면, 좁혀서 암기하는 스킬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그 다음 페이지 거를 그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이처스 프렌드 그 판례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판례 법리랑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원문을 보면.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좁힌 다음에 대신 그거는 확실히 외우는 거예요.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처스 프렌드라는 판례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운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엔 정확한 현출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좁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약서를 많이 읽다 보면 외워놓은 기본 판례,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할 때 쓰는 외침간 전개기 추로원 판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한 4-5줄짜리로 들어있는데 그냥 외침간 전개기 추로원 판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좁혀서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판례에서 나오는 특유 문구가 두 번째에 나옵니다. 전체로서의 상표가 소유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라고 특이한 문구가 나와요. 이 부분은 두 문자를 따든 키워드를 따든 또 확실히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포섭이 나오는데, 포섭 부분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관념은 동일 유사한데 호칭은 차이가 있고 외관이 차이가 크다. 근데 외관과 호칭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이런 식으로 틀만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게 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판례를 다 읽고서 이 판례 막 너무 외울 게 많았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일반적인 판례 범리를 했다, 그리고 특유 범리 판례를 했다, 그리고 외관 칭호 관념을 전부 다 비교했는데 여기서 외관과 호칭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비유사했다, 이런 식으로 간략히 먼저 외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나오면 80점으로 시작해서 90점, 100점이 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 범리 현추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판례는 논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외워야 되고 전체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외울 때 그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외울 때 좁혀서 암기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안포섭 능력이 나옵니다. 사안포섭은 뭐냐면 판례에서 본인이 써놨던 법리를 제시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능력인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 사안포섭이 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상표법에서는 전혀 없던 부분이거든요. 1차 상표법과 2차 상표법의 가장 큰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GS를 통해서 강사님들 답안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해야 될 정확한 행위를 강사님들은 답안 작성에 필요한 양과 분량으로 정리해서 작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단 강사님들 답안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두 번째로 판례집을 통해 판사님들이 어떻게 포섭을 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지금 강사님들이 하고 계신 게 무슨 작업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시고 나시면 그 방법론 체화한 거를 통해서 판례집을 진짜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 원래는 저희 시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사실상 선택 과목으로 당락이 좌우가 된다고 할 정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특상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표는 꽈락만 면하자라는 접근이 강했기 때문에 판례는 원문을 보지 않았어요, 상표법은. 근데 이제 상표법이 중요해지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판례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공부를 할 때는 판례집을 안 봤다는 말이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이때는 판례집을 안 보고 GS로만 공부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GS 안에 이미 판례 포섭하는 방법이 꽤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GS를 통해 강사님들 답안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론을 충분히 체득하셨으면 판례집을 통해서 판사님들 판례를 공부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선택 과목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판례집에서 있는 판사님들의 문구를 포섭하는 논리 방안, 근데 그것도 방금 뒤에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거지만 논리를 보시는 거예요. 판사님들이 쓰시는 논리. 그래서 논리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판례를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누가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이 쓰는 문구의 방향, 길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이런 거는 그냥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니까 일단은 두어 번 정도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판례집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는 판례집을 두세 번 정도는 그냥 읽습니다. 빠르게 읽으시는 거 오히려 추천을 할게요. 어느 정도 두세 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때 강의를 같이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그러신 다음에는 뒤에서 말씀드릴 저희가 무기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 만드는 작업까지 하시면 판례를 공부를 꽤 잘 하시게 되고, 그거를 통해 사안포섭을 좀 풍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을 보면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 판례집을 통해 무기 만들기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일단 제가 많이 고민하고 진짜 힘들었던 부분인데, 최소 한 권 이상의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관련해서 설명드릴 게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동사 시절에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권을 못 채웠어요. 이 한 권 채우기가 진짜 저에겐 너무나 그 압박이었습니다. 뒤에서 GS 수업을 들으면서 가만히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보면 앞에서 이제 법학 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법학 고수분들이 그 앞에 다 쓴 다음에 뒤에 메모장까지 넘기셔가지고 파란색 부분까지 쓰면은 거의 한 20장 쓰시는 건데 저는 그동안 10장, 11장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조언을 정말 많이 구했어요. 아, 제가 필속이 너무 느린 것 같다. 열심히 연습을 해봐도 필속이 많이 안 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열에 9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 필속이 느린 거는 너가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된다. 이 워딩도 똑같이 쓰시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중에 필속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답변을 매번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동차 이후에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특상민을 몇 장을 썼냐면 특허 14장, 상표 13.5장, 그리고 민소를 13장 조금 못 썼었어요. 그러니까 12.5장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 20장씩 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암기가 안 된 수준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봤고 GS도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암기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시험장에 가면 제가 쓰고 싶은 말, 제가 외웠던 말, 제가 쓰고 싶은 그 목차를 계속 생략하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져서 양도 못 쓴 것도 있지만 집중을 못하니까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저득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개선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일단 이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이 쓸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고득점이다, 이건 분명히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글씨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분이시라면, 그러니까 저는 글씨가 제 생각엔 좀 큰 편입니다. 근데 글씨가 만약에 중간 정도 되는 분이시라면 한 권은 꼭 넘기셔야 돼요. 진짜 그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쓰지 않아도 붙은 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분은 불리한 점을 극복을 하신 거지, 이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한 권 이상은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습은 뭐냐면, 첫 번째, 펜 자체를 많이 사용해 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만 하지 말고 아웃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책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펜으로 직접 문구를 써봤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펜을 자꾸 익숙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필체를 저는 아예 바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너무 글씨를 개판으로 써놔서 조금 약간 창피하긴 한데 필체를 진짜 많이 개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출은 정확히 안 되고 있지만 저는 백강고시체라는 책을 이용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책을 보면 칸칸이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연습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지 않고 한 2주 정도만 체득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것만 체득을 하셔도 굉장히 글씨가 조금 빨라지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펜을 바꿨어요. 이게 근데 저한테는 정말 진짜 크리티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몇 장을 썼냐면 특허 19장, 상표 19장, 민소 20장 썼습니다. 그러면은 특허 5장 쓰고 이게 대부분 다 5장, 6장씩 더 쓴 거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얼마나 더 풍부하게 썼었어요. 점수가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제가 펜을 뭘 썼냐면, 원래는 제트 스트림을 썼었거든요. 근데 펜을 플러스 펜을 썼습니다. 플러스 펜의 장점이 뭐냐면 진짜 세게 안 누르고 정말 살짝만 눌러도 글씨가 쓰여요. 그리고 값이 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 펜이 많이 쓰다 보면 촉이 조금 달아요, 분명히. 근데 다음 GS에 그거를 쓰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펜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펜이, 그 플러스 펜이 그 250원에서 35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박스로 많이 사놓은 다음에 한 번 쓰고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300원짜리 펜을 쓰면서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니까 항상 일관된 펜 컨디션으로 쓸 수 있고 힘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한 권 이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처럼 분량을 13장, 14장 쓰면은 고득점이 가능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발레입니다. 발레. 답을 너무 잘 쓰시고 논리를 잘 쓰시고 글자가 작다 보니까 그 페이지는 작아도 양은 많으신 거예요. 꼭 한 권 이상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된다는 보장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암기가 많이 되고 초인적 힘이 발휘되고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긴 있지만 일정 분량을 꼭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 그 항목은 최소 한 권 이상의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었고요. 자, 다음은 뭐가 있냐면 답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의아한 게 생길 수가 있어요. 1차 시험은 답이 있습니다. 심지어 답이 잘못되면은 고쳐서라도 답을 말해줘요. 복수정답 처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2차 시험은 답안을 공개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는 답이 있다. 근데 이거는 논리를 시험하는 시험인 거지 답이 없다. 라고 접근을 해서 내 논리를 펼치자라는 결론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런 조언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격 수기 같은 데를 읽어보면 어떤 거를 봤을 때 뭐 저는 답을 틀렸는데 점수가 뭐 17점이 나왔습니다. 뭐 20점짜리인데. 아, 이건 너무 높죠. 한 1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을 틀려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틀려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틀려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논리가 충분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근데 항상 쓰실 때 그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객관식 공부할 때도 답을 틀리면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보게 되잖아요. 2차 시험을 공부를 할 때도 정답은 없어도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GS를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답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피드백을 줄 영역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답을 틀려도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할 때 지향점은 답을 맞추는 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괜찮다, 답을 틀려도 괜찮다는 말에 지향점을 잘못 설정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긴 해요. 가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답을 두지 않고 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라면 뭐 상표에서 유사 판단을 물어봤는데 뒤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을 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 능력 파트를 보면 의도한 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의도한 답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양지하시고 그리고 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타겟 판례와 범리와 결론을 미리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내실 때 창작해서 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판례를 타겟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문제를 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걸 기초했는지를 좀 염두를 두시면서 이 판례의 결론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능도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는 언어 영역이긴 했는데 이제 지금 국어 영역이죠. 국어 영역에서 보면은 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에 배워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배우냐면 이게 올해 수능 12번 문제 발문이거든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정사를 분명히 줬죠. 윗글을 바탕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시험 문제를 보면은 52회 뭐 1번 이런 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식별력 취득의 범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냐면 수능에서 국어 공부를 할 때는 그 비문학이나 문학의 답을 내릴 때 꼭 준 지문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경 지식을 끌어들이는 게 지양되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 교수님들이 내신 문제를 보면은 타겟 판례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타겟 판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타겟 판례의 결론을 염두해 두시고 그 위에 선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지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타겟 판례의 법리와 결론을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염두해줘서 이거 고려해서 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 포섭을 하실 때 거기에는 그림만 주셨더라도 원래 판례에 있는 특이한 표현이라면 따와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답을 맞추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답을 맞춘다는 건 자, 그냥 수능 때 저희가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맞추려면 애초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풀 답안을 작성할 게 아니고 빠르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답안 작성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적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저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2차 시험은 딱 이 논리가 딱 이래요. 항상 똑같아요. 2차 시험은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이다. 논술 시험이다. 그러니까 답안을 많이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은 답안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어느 정도 답안 작성에 이르면 답안을 많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GS만 가서 쓰는 걸로 난 충분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 동차로 합격한 분인데 제가 알기로 2차 시험을 통틀어서 답안지를 한 20번을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GS를 가서 실제로 수강한 적도 없고 그냥 목차만 잡아보고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냥 20장씩 쓰고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속이 굉장히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안 자체를 많이 써보는 게 필속 향상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은 주말에는 2GS, 3GS 이렇게 들었고요. 평일 GS도 열리면 평일 GS도 가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답안을 자주 써보지 않아도 필속이 막 20장 쓰고 아니면은 뭐 판단이 되게 빨리 되고 하는 분이라면 많이 써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답안을 좀 많이 써보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별개의 얘기고 풀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빠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해봤으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레벨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사님들이 만든 새로운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답을 빨리빨리 많이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변형시켰을 때 이 상황에서의 답, 이 상황에서의 논점을 빨리빨리 추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많이 못 풀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답안을 써보시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셨으면은 본인이 답을 자꾸 틀린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례집을 보셔도 되고 GS를 보셔도 되니까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 풀답안을 쓰지 마시고 목차만 딱딱 잡은 다음에 중요한 논리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다양한 스타일의 새로운 문제를 많이 만나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저희가 만나게 될 문제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는 강사가 아닌 교수가 낸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해보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만나면서 경험치를 쌓으시는 게 좋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2시간을 분배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총 120분입니다. 그럼 이 시간을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사실 기득에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그 이상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30점, 20점, 30점, 20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죠. 그러면은 보통 시간을 어떻게 잡으라고 하냐면 36분, 24분, 36분, 24분 이렇게 시간을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1번 문제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4번 문제에서 좀 독특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짧은 문제가 나오든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난이도와 이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고 이 문제의 난이도와 이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그 문제의 스타일을 계속 만나보면서 그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걸로 많이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써보는 걸로 체득하는 게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뺄 때는 뺄 줄 아는 지혜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보면서 여기서 그 부족한 부분을 딱딱 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쓰면 더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빨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포인트가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쓰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쳐내는 연습을 하면 16장을 쓰더라도 이 4개를 시간 맞춰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점수가 빵꾸가 나는 경우가 안 생겨요. 저는 옛날에 필속이 많이 느린데도 욕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GS를 써보면 여기서 점수가 진짜 낮았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GS 등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여기서 많이 남기니까 24분까지는 안 남기더라도 18분 정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넉넉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고 GS에서 대부분 고득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법학을 공부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2시간을 분배하는 능력은 꼭 상표법이 아니더라도 민소법, 특허법도 많이 하다 보면은 상표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하실 때 그걸 고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한테 되게 좋았던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은 한 문제가 있을 때 목차를 잡고 문제를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목차를 잡고 답안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원래 36분만 써야 되는데 가끔가다 여기서 40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4분만 써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30분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번 문제에서 70분을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지를 받으면 1번을 먼저 풀어서 목차를 대충 어느 정도 논점을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간 다음에 2번의 논점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1번 목차 잡고 그리고 2번 목차 잡고 1, 2번을 동시에 다 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답안을 60분 동안 1, 2번을 다 썼습니다. 근데 그 동안 얘는 40분 초반을 안 넘기도록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목차를 이쪽에서 2개를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36분 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이 1번을 다 작성을 끝나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더니 2개씩 하니까 분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을 분배하는 능력을 저는 많이 길렀고 실제로 시험에서 4번을 어느 정도 풍부히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희에게 주어진 그 120분이라는 시간을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떤 걸로 체득이 많이 됐냐면 일단 많이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게 제일 컸고요.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계속 이 36분, 24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서 좀 체득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2문제씩 목 찾아봐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크게 돼서 조절이 용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도를 선별하는 능력이에요. 자, 저희가 공부하는 책이 민소법 책만 거의 800~900페이지 되고 특허상표도 거의 300~400페이지 되는데 500페이지 되지 않나요, 요즘에? 그러면 이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수험 기간이 길어도 거기에 있는 짱돌 문제까지 전부 다 A급으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 모든 거를 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험의 그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험도 그 양이 많은 시험도 있지만 저희 시험이 거의 그 최상위 그 전문직 시험이기 때문에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떤 거를 공부해서 A급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도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기서 그게 유지가 안 돼서 취급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시험이 생각보다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 4문제가 나왔을 때 A급으로 찍히는 판례가 한두 개씩은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급을 A급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 B급을 A급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A급을 B급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급은 A급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B급을 B급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왜냐면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버리기가 너무 어렵죠. 이거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C급인데 이거 혹시 나오면 어떡하나. 자꾸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A급을 자꾸 C급, B급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마음가짐으로서 저는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있을 때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급을 C급으로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걱정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냐면 다 중요하지. 난 진짜 뭐가 나오든 다 쓸 거야. 하지만 공부는 이걸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GS만 많이 풀어봐도 어느 정도 감이 생깁니다. 왜냐면 GS 8회차에는 다양한 논점을 내게 되는데 강사님들이 대충 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거 풀다 보면은 오래 찍히는 판례가 뭔지 알게 되니까 그걸로 중요도 선별하시면 되고요. A급은 A급으로 써야 되고 B급은 B급으로 쓰면 합격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수험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거를 보면은 저희가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상표법 판례를 정리하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릴 거예요. 자, 왼쪽에는 이제 원문이 있고 오른쪽은 실제 머릿속에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그거를 묶어서 두 문자라던가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이처스 판례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1번 외친간 전개기 추로온 판례가 나왔었다. 2번 서다 어유보 어유 전수상직 명피 판례가 나왔었다. 그리고 관념은 자연의 친구 동일 유사, 호칭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읽었으니까 네이처스 프렌드, 그리고 한글로 된 거 자연의 벗이니까 차이가 있고, 외관은 도형이랑 폰트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외관과 호칭이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뚜렷이 구별된다. 이거를 왼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간략간략한 그 키워드와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를 누가 딱 물어봤을 때 네이처스 프렌드 판례 그 결론 기억나? 라고 하면은 그거 뭐 외관 호칭 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그 관념적에선 유사해도 호칭 외관이 너무 다르니까 비유사한 걸로 결론 내는 판례잖아. 방금 제가 한 거를 A급 판례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A급, S급 판례라면은 여기에 나오는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정확히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도 중요한 논리를 머릿속에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상표법에는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두 문자를 따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이런 부분은 매번 외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암기를 하실 때 내가 이걸 외우겠다라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입에 붙인다고 접근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입에 붙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외운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자꾸 되뇌어 보면서 입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우시려면은 잠깐 멈춰서 진짜 막 외워가지고 외우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입에 붙인다는 느낌은 여러 번 해보게 돼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입에 붙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L을 보면은 GS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 시험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GS를 한번 갔다 오면 강사님들이 보충 자료에다가 문제집까지 주니까 GS가 막 이만큼씩 쌓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중복되는 문제도 너무 많은데 계속 중복된 노력을 자꾸 할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워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가로 9칸 세로 5칸짜리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칸 표 안에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논리를 쓴 거예요, 논리를. 그러니까 형 11 실fun기 하면은 뭐 형식적으로 뭐 11호 뭐 이렇게 쓰고 뭐 실질적으로 상품은 뭐 기능 발휘되고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목차를 써놓은 거예요, 목차를. 강사님들의 목차와 키워드를 여기다 써놓은 다음에
1번, 2번, 3번은 제가 수험 시절에 이미 외웠기 때문에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문자로만 써놨고 4번에서 보면은 이 스피도 판례에서 외관 품질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문구는 제가 이 GS를 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강조 표시를 해놔서 이 부분에서 외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GS를 풀었는데 이제 이 칸에 스피드 판례에 관련 문제가 나왔겠죠. 근데 다른 강사님 GS를 풀다 보면 분명히 또 스피드 판례가 나옵니다. 찍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목차가 있거나 판례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웠어요. 그러면 첫 번째 GS는 가득 차 있는 GS가 되지만 다음 GS는 점점 빵구가 뚫리게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향이 이렇게 정리된 거를 보면은 답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논리와 답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꼭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CF1, CF2를 보면은 참고사항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 상황에서 실제 판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논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내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적어 놓으면서 정리를 단거나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은 문제를 더 푸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4-5개 되는 GS 세트라도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니까 이 공부 방법은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팁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스로 판례집 만들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약간 결벽증이 좀 있어가지고 교재가 굉장히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중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재를 다 여기 아이패드에 넣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판례집 만들기예요. 그게 뭐냐면 판례집이 있으면 제가 따고 싶은 두 문자도 있고 제가 그 처리를 하고 싶은 밑줄이 있는데 강사님들이 제 의도대로 해놓지 않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이 너무 중복되게 있는데 자꾸 여기서 읽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이 어느 정도 걸렸었냐면 한글 파일 만드는데 4-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일? 네.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다른 공부 못하고 계속 판례집 작업만 했었어요. 근데 컨트롤-C, 컨트롤-V를 하고 밑줄 긋고 키워드 볼드체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판례집을 만들고 나니까 수정이랑 제가 어떻게 편집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얘기해 준 내용을 단권하기도 너무 편했고요. 서브노트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시면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판례집을 본인이 만들면 이게 복붙만 한 다음에 그거 편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판례집을 만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은 드립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괄호에 써 있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중요도를 고려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중요한 거를 먼저 하기, 다른 거를 포기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고 먼저 하기를 스킬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과목을 이렇게 했는데 한 강사님의 그 교재와 강의로 내용의 틀을 확정 짓고 다른 강사님의 문제로 형식이랑 뭐 그런 것만 응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중요한 건데 시험을 볼 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한두 문제 잘못 풀면은 바로 1년에 더 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정말 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시험을 볼 때 GS를 보러 가면은 항상 일찍 갔어요. 왜냐면 그 시험장에 실제로 갈 때도 어느 정도 일찍까지 늦게 가지는 보통 않잖아요. 그래서 간 다음에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고 그 옆에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책상이 있을 때 법전은 좌측 상단에 뒀고 여기다가 시험지를 두고 초안지는 안 썼습니다. 안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펜을 여유본으로 2개 두고서 밑에 바닥에 물병을 뒀었어요. 항상 시험장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GS를 보통 풀기 시작을 하실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눈을 잠깐 감고서 종이 친다는 상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시험장에 와 있다.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와, GS랑 완전 똑같은 환경이네. 이러면서 딱 그렇게 하고서 종이 치는 상상을 하자마자 딱 펼치고서 바로 정확히 2시간을 풀었어요. 근데 정확히 2시간은 사실 아니었고 오히려 1, 2분 일부러 뺐습니다. 시험장에서 여유 있게 느끼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험장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 시험장에 가서는 눈을 딱 감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장에 왔다고 상상을 했잖아요. 저는 시험장에 가서는 눈을 감은 다음에 똑같은 환경으로 세팅을 딱 해놓고서 나는 오늘 학원에 아니면 뭐 벨리사 스쿨에 지금 GS를 쓰러 갔다 라고 상상을 하고서 문제지를 펼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신기하게도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서 긴장을 확실히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를 좀 더 하면 좋잖아요. 아침에 이쪽 역삼에 있는 학원을 오게 되는 그 루트와 실제 시험을 보는 장소는 너무나 그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 마음가짐이 너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격하면서 시험을 봤던 곳은 용산철도고등학교인데, 용산철도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스터디룸을 쫙 다 예약했어요. 한 달치를. 토, 일을 다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확히 시험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그 스터디룸에 들어가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됐고요. 왜냐면은 아침에 걸어가야 되는 풍경이 정확히 똑같게 되고 시험장까지 가는 그 루트도 저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그리고 아까 플러스 펜을 제가 썼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닿으면 이렇게 번져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시험이 7월 말에서 8월 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을 갈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미리 쐬고 찬물로 수건을 해서 목에 둘러놨습니다. 제 몸을 굉장히 차갑게 하려고요. 왜냐면 시험을 볼 때는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땀이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 내가 지금 땀이 안 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강사와 스터디한다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서 시험 기간 동안 수술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다가 공부 잠깐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공부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했냐면 매주 학원을 계속 수강을 하면서 강사님과 스터디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GS 등수가 높으면 확신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GS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물론 당연하죠. 이게 모의고사니까 실제 잘 보면 특장인 시험이잖아요. 하지만 GS 등수가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올해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옛날에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10% 안에 든 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삐끗하면은 30, 40%, 50, 60%에 가끔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내 실력이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인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는 어땠냐면은 진짜 10% 밖으로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뭐가 나와도 난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계속 10% 안에 든다면 대형 GS에서 10% 안에 계속 들고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맞았었습니다. 그러니까 GS 등수가 높으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GS를 잘 보시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디스크가 사실 진짜 정말 너무 심해서 한번 디스크 파열이 심하게 돼가지고 한 해를 그냥 아예 날려버리고 그 다음 해도 책상에 앉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 그 패턴을 날려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거의 2번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리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분명히 조금의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허리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소염제를 먹으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소염제도 먹고 물리치료도 조금 받으시면서 약간의 관리는 조금 하시고 안구건조증이 심하시면은 인공누액을 어느 정도 넣으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팁을 더 알려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던 거냐면 저는 디스크가 되게 심해서 누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책으로는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모든 자료를 아이패드에 넣었어요. 그래서 스캐너랑 재단기를 따로 사가지고 다 재단을 해가지고 다 스캔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험 자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GS를 볼 때는 실물 자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GS를 딱 받으면은 촬영부터 했습니다. 오피스 렌즈로. 그래서 오피스 렌즈로 촬영을 해서 여기다 업로드를 해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는 GS를 그냥 버렸어요.
복습을 할 때는 아이패드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책상이 꽉 차지 않아서 찾아보기도 용이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자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너무 처음이라서 두서없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내년에 벨리스쿨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2월 혹은 3월에 실전 GS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최대한 정말 피드백을 많이 해드리고 문제를 진짜 정성껏 만들 거예요. 왜냐면 G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강평이 아니고 문제예요.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답안을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잘 습득하고 훈련이 많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강평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정말 정성껏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을 소수일 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개설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첫 면에 보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써놨는데 저도 강사님들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받으면 제가 뭐 꼭 귀찮다고 느끼지 않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험 상담이나 아니면 공부법 상담 언제든지 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 딱 했는데 이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추운 겨울 건강하시고 시험을 공부하실 때 꼭 대비 잘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